최근 2010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최고의 기생집 명월관의 한 기생의 생식기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생식기의 주인은 명월관 최고의 기생 명월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일본에서 한 그림이 발견되며 사실 명월관의 홍련이라는 기생의 생식기일 것이라고 확인이 되었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명월관의 기생 홍련의 생식기가 포르말린 용액 속에 넣어져 국가수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일제강점기 때 경성에는 명월관이라는 당시 최고의 기생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최고의 기생집인 만큼 손님들도 대단한 사람들만 찾아왔었는데요. 당시 최고의 부자들이나 고위급 관리, 친일파 등이 즐겨 찾던 곳이었죠. 손님들이 권력자이거나 부자, 친일파 같은 높은 사람들이다 보니 여기서 활동하던 기생들 역시 당시 가장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난 인물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명월관은 돈이 많거나 권력가이거나 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기생을 옆에 앉혀놓고 여러 사업이나 정치에 관한 일을 논하곤 했었죠. 이 명월관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던 기생은 바로 홍련이라는 기생이었습니다. 미모가 몹시도 빼어났고 재주 또한 출중했던 그녀였으니 당연하게도 많은 남자들이 홍련과 뜨거운 하룻밤을 보내고 싶어 했죠. 그러나 모든 비극의 씨앗은 여기서 싹트게 되었습니다. 홍련과 뜨밤을 보낸 남성들이 계속해서 복상사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죽은 남자들 중에서는 일본인 고위급 관리도 있었던 것입니다. 복상사란 여성과의 잠자리 도중에 남성이 여성의 배 위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녀와의 잠자리가 얼마나 황홀하면 복상사를 하느냐며 그녀의 명성은 경성 구석구석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남자들이 그녀와의 뜨밤을 꿈꾸게 되었죠. 그런데 일본의 고위급 관리들 여러 명이 그녀와의 잠자리 도중 복상사를 당하자 일본 경찰은 기생 홍련은 독립군이고 의도적으로 일본 관리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명월관에 들이닥친 일본 경찰은 홍련을 잡아갔고 일본 경찰에 끌려간 홍련은 잔인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혐의는 그녀가 현재 독립군으로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고 일부러 일본인 고위 관리들을 꼬셔 잠자리로 끌어들이고 난 뒤 죽였다는 것이었는데 목을 조른 것도 아니고 흉기를 사용한 것도 아니었는데 단지 여러 명의 관리들이 복상사했다는 것만으로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다 가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한 홍련은 결국 30대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악행은 그치지 않았죠. 도대체 그녀의 생식기가 어떻게 생겼길래 수많은 남자들이 복상사를 했는지 연구해야 한다며 홍련의 생식기를 톱과 대검 같은 것으로 마구잡이로 잘라 적출한 뒤 포르말린 용액 속에 넣어 보관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이 패망하면서 국가수로 넘어오게 된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화재 제자리 찾기 단체에서는 이 생식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찾기 위해 추적에 나섰고 이시 하쿠테이라는 일본 화가가 그린 한 장의 그림을 일본 마스모토 시립미술관에서 발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화가 이시인은 1918년과 1921년에 조선의 각지를 돌며 작품 활동을 하다가 명월관 기생 홍련과 사랑에 빠졌다는 구전이 내려오고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이시가 그린 이 그림은 1918년에 명월관의 홍련의 방에서 홍련을 그린 그림이었고 1918년은 이시가 조선에서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했죠. 당시 문화재 제자리 찾기 사무총장 해문스님은 여러 정황상 국가수에 보관 중인 생식기의 주인공과 홍련은 동일인물이 확실하다라며 불교계는 2010년 8월 29일에 일제강점기 피해자 천도를 위한 영산제를 지내며 홍련의 생식기에 장례까지 치러질 예정이었으나 사법당국의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 보관되어 오던 생식기는 2010년 6월 15일에 국가수에서 자체 소각 처리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일제의 무식하고 야만스러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조상들에 대한 일제의 잔악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일제의 천인공노할 만행의 대가는 언젠가는 모두 치러질 것이고 우리 또한 이 치욕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자신을 찾던 손님인 일본의 관리들을 복상사시켜 독립군으로 오해받아 잔인하게 고문당하다 죽임을 당하고도 억울한데 생식기마저 적출당해 죽어서까지 일제에 의해 심한 수모를 겪은 기생 홍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기생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이 황진이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황진이 이전에 전설의 기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기생 중 원탑이던 그 유명한 황진이도 단 한 번의 이름이 거론된 적 없던 조선왕조실록에도 무려 16번이나 이름을 올린 기생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바로 초유갱입니다. 황진이는 양반집 남자들, 왕족, 당대학자들 등과 관계를 맺어온 반면에 초유갱이 상대하는 남자들은 일반 왕족도 아닌 왕의 자식들이었던 왕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세종대왕의 아들들이 그녀가 좋아서 졸졸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게다가 세조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던 참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초유경은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양반집에 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어느 날 그 양반집이 영모에 연루되며 멸문을 당하면서 초유경은 관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남자는 영모죄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보통 영모에 관련되어 망한 집안의 여인들은 노비가 되기 마련이었는데 초유경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죠. 바로 춤에 굉장히 뛰어난 재주가 있었던 덕분에 관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재주가 대단했냐면 나중에는 세조가 궁에서 여는 연회 때만 되면 항상 불려가서 춤을 출 정도였죠. 그래서 초유경이라는 이름 또한 허리가 가늘고 춤을 잘 추어서 붙은 기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궁에서 미모도 뛰어나고 허리 잘록한 S라인 여자가 눈앞에서 멋진 춤을 추니 아무리 왕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멍하게 바라보며 침 흘릴 수밖에 없었겠죠. 처음 그녀에게 빠져버린 왕자는 세종대왕의 7번째 아들 평원대군 이임이었습니다. 이임은 워낙 인품도 훌륭하고 총명했기 때문에 세종과 조정 대신들에게 사랑을 받는 대군이었는데 그런 그가 초유경에게 푹 빠지게 되어 그녀를 첩으로 삼아 글도 가르쳐주고 나라에서 새로 만든 춤도 가르쳐줬으며 경제적인 것도 아낌없이 팍팍 지원해주었죠. 심지어 그녀는 궁중악사 박연의 수제자가 되었고 궁중악의 전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유경은 기생으로서의 레벨이 엄청 올라가게 되었고 그때 배운 궁중 안무 덕분에 벌 행사에 불려가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평원대군은 19세의 천연두에 걸려 사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녀의 두 번째 남자가 사망하게 되면서 졸지에 초유경은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접근해온 세 번째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세종의 아들 중 한 명인 화이군 이영이었죠. 이영은 세종과 영빈강씨의 아들로 평원대군 이임과는 이복 형제 관계였습니다. 그런 그가 제수시인 초유경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영은 그녀를 끈덕지게 쫓아다니며 적극적인 구애를 한 결과 초유경과 깊은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수씨와 간통을 한 필연적인 일이었고 형제가 한 여자와 깊은 관계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왕자들끼리 말이죠. 이영과 초유경은 이 사실을 비밀로 붙이고 불쾌한 연애질을 하기 시작했지만 이 비밀은 금방 밝혀지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 단종 3년 1455년 2월 27일 화이군 이영은 금성대군 이유의 집에서 무사들과 함께 활쏘기 경연을 하며 잔치를 벌였는데 수양대군은 이 일이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라며 모함해 화이군과 금성대군을 영모죄로 잡아들여야 한다고 단종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단종은 다 자신의 삼손들이기도 했고 겉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영모의 죄상이 없다며 이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죠. 그러자 수양대군은 또다시 다른 카드를 꺼내드는데 화이군 이영이 평원대군의 첩 초유경과 간통하였으니 처벌해야 한다고 단종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화이군은 제수씨와 간통을 한 죄로 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초유경은 곤장 80대의 중형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형벌을 대속한 덕분에 곤장은 맞지도 않았고 그렇게 한양에 머물러 살며 조용히 그녀에 대한 일은 끝나는 듯 싶었는데 세조 3년 또다시 초유경으로 인한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세종 말년에 좌의정을 지내던 신계라는 사람의 새아들 중 막내이자 세조의 즉위를 도운 인물이었던 그녀의 네 번째 남자 신자영과 눈이 제대로 맞아서 같이 살게 되었죠. 신자영은 초유경에게 완전히 푹 빠져버려서 본천을 내쫓아버리고 안방까지 그녀가 들어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방마님 행세하는 초유경에 대해 뒷담화를 까던 여종들이 신자영에게 발각되어 맞아 죽기도 했죠. 하지만 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는데요. 신자영의 칠촌조카뻘이었던 안개담이란 사람이 초유경을 강제로 겁탈하기 위해 눈이 뒤집혀서 밤에 다짜고짜 나타나 신자영의 안방으로 들이닥쳤는데 놀란 그녀는 땅에 나뒹굴며 후비백산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도망친 초유경을 찾지 못한 안개담은 초유경을 내놓으라고 난리치며 신자영의 노비들을 마구 두들겨 패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 사건과 함께 신자영이 본천을 내쫓은 일과 초유경을 욕하던 여종 2명을 때려 죽인 일이 세조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자영은 계유정난의 공신이었기 때문에 유배는 가지 않았고 직천만 빼앗는 걸로 사건을 마무리했죠. 이 일로 초유경도 멀리 유배를 보내라는 상소가 빗발쳤지만 이번에도 그녀의 재주를 높게 산 세조는 그녀를 유배 보내지 않았죠. 당시 세조가 4대 기녀라고 부르는 가무에 능한 기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초유경이었습니다. 이 4대 기녀들은 궁에서 있던 연회에 불려가 춤을 추던 기녀였는데 특히나 세조가 재주를 아끼던 기녀들이었죠. 세조는 4대 기녀들을 모두 기적에서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예술 실력 덕분에 천민신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무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초유갱을 앞쪽에 올려 궁에서 연애가 있을 때 불러와 궁중 악무를 추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화이군 이영의 이복 동생인 계양군 이증이 초유갱에게 첫눈에 반해 그녀를 겁탈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아들들이니 여자 보는 눈이 거의 비슷한 것이었을까요? 무슨 번호표 뽑아놓은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세종대왕의 아들들은 이 초유갱에게 홀딱 빠져서 순서대로 그녀와 관계를 맺고 있었죠. 이 일을 보고받은 세조는 당장 계양군을 불러 소문에 듣기로 네가 초유갱과 사통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어디 기생이 없어서 하필 그 여자인 것인가? 어찌하여 형제끼리 서로 간음을 하는가? 라며 호통을 쳤죠. 계양군은 펄쩍 뛰며 절대 아닙니다. 하늘에 맹세코 초유갱이라는 기생은 모릅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하니 세조는 알겠다며 초유갱이랑 놀지 말라 하고 그를 돌려보냈죠. 하지만 계양군은 퇴골하자마자 그 길로 그녀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세조의 입에서 초유갱의 이름이 나오니 또 보고 싶었나 보죠. 심지어 그는 그녀에게 과도하게 집착했는데 변대라는 남자가 어느 날 몰래 초유갱의 집으로 숨어 들어갔다가 계양군이 배치해둔 경호원들에게 들켜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아무튼 그녀와 함께 샘만 밝히고 허구한 날 술만 마시며 초유갱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던 이증은 나이 40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의 5번째 남자 이증 또한 초유갱의 늪에 푹 빠진 나머지 일찍 요절하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되었죠. 하지만 이 이후로도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증이 죽고 난 이후 초유갱은 어느 권세가의 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세조가 죽고 나서 예종이 왕이 된 후에 남이를 비롯한 세조의 측근 세력에 대한 대규모 탄압이 시작되었는데, 초유갱이 어떤 권세가의 첩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때 또다시 영모의 연루가 되어 다시 기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어느 양반가의 첩이 되었을 때도 영모의 연루가 되어 기생이 되었는데 또다시 영모에 연루되어 기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는 자신을 아끼던 세조도 죽고 없으니 궁에서도 불러주질 않았기에 그녀는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종 1년 7월 17일 평양부의 관비인 대비라는 여자가 사원부에 신고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안도 도사라는 벼슬에 인맹지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인맹지와 초유갱이 간통을 했다는 신고였죠. 하지만 이때는 세조의 국상 중이었기 때문에 고위관리의 이 같은 행위는 국법을 어기는 중죄였습니다. 하지만 예종은 초유갱이 인맹지의 방에 들어갔다고 해서 동침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처벌을 하지는 않았죠. 그녀의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기록이 없죠. 왠지 하도 남자에 치여서 살았으니 좀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살다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초유갱이 관계했던 여러 남자들은 모두 결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초유갱은 횡액을 가져다주는 요구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모두 지들이 좋다며 구애하고 접근했지 초유갱이 무언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쉽게 남자들이 꼬일 정도로 예쁜 게 죄라면 죄였겠네요. 그리고 권력가 남자들의 초유갱쟁 탈전 중간에 끼어서 온갖 거친 풍파를 다 거치며 살아온 그녀는 어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일국의 왕이었던 세조가 4대 기녀라고 부를 정도였고 궁에서 연애가 있을 때 기생인 초유갱을 불렀을 정도면 시대를 잘못 태어난 불운한 여인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 초유갱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전 세계를 아우르는 대스타가 되었을지도 모르죠. 조선시대에 태어나 2번씩이나 영모죄로 망한 집의 첩으로 살았고 순번표 받아가며 초유갱을 원하던 왕자들과 권세가들의 여인으로 살기도 했으며 기구한 팔자를 타고난 여인이자 기생의 전설이 된 초유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궁에서 하는 연애에 불려가 춤을 추고 흥을 돋구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일패기생이 그렇고 또한 예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초유갱도 그런 기생이었죠.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도 궁으로 가서 춤을 추던 그런 기생입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점은 그는 나중에 옹주가 되는데요. 옹주라는 호칭은 왕의 후궁이 낳은 딸을 이렇게 부른다고 알고 있었는데 고려시대에는 왕의 후궁이나 왕녀에게 주는 봉작이기도 했다고 하죠. 고려시대의 호칭이 조선 초기로 이어져 왕실 여인을 궁주나 옹주라는 호칭으로 부르다가 이후 궁주라는 호칭은 사라졌고 조선 중기 이후부터 옹주는 왕과 후궁 사이의 딸을 지칭하는 단어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시기가 바로 조선 초의 일이라 아직까지는 고려시대의 영향이 좀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기생으로 시작해 옹주가 된 이 여인은 바로 가이아라는 여인이었죠. 그녀는 보천이라는 곳의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성은 호시인데 실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고 가이아란 이름은 기생 관명이었죠. 독특한 점은 그녀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사망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보면 일반 백성의 딸로 태어났을 확률이 높죠.
아무튼 그녀는 가무에 특출한 재능이 있다 보니 궁에서 연애가 있는 날이면 항상 불러들이던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뛰어난 미모의 황홀한 춤으로 여러 왕실 종친들과 대신들을 홀리던 그녀는 당연히 남정네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그녀로 인해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태종 7년인 1407년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고를 할 때도 참여했던 인물인 조선의 개국공신 황희석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할 인물은 황희석의 아들 황상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당시 무신이었는데요. 대오군이었던 황상이 가이아를 척으로 삼게 되었죠. 그러나 가이아를 척으로 삼고 싶어하던 인물이 또 하나 있었으니 그는 바로 기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원이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을 때 그를 도와 공을 세워 공신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었죠. 기무는 가이아가 황상의 첩이 되기 전에 그녀와 몇 번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는데요. 기무는 그런 가이아를 잊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궁의 연회에 불려간 가이아는 연회가 끝나고 나서 황상의 집으로 돌아갔죠. 그러자 기무는 기병과 보병 30여 명을 이끌고 황상의 집으로 가 그 집을 포위하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가이아를 납치해 가려는 목적이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가이아를 찾을 수 없었고 아쉬운 대로 가이아의 옷가지들만 챙겨서 돌아왔습니다. 이조차도 말이 안 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만 더 큰 일은 다음날에 일어났죠. 다음날 낮에 가이아가 말을 타고 저작거리를 지나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위치를 파악한 기무는 자신의 종들을 보내 가이아를 납치해버렸죠. 이 소식을 들은 황상은 너무 격분한 나머지 20여 명의 군사들에게 몽둥이를 쥐어주고 말을 몰아 납치한 자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기무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그는 30여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섰고 이 두 무리는 저작거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몽둥이를 휘두르며 패싸움을 시작했는데요. 기생 한 명 때문에 군사들을 동원해 대낮에 쌈박질을 한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었죠.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은 얼마 안가 태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태종은 이 일의 주동자인 황상을 하직시켜버렸고 가이아에게는 곤장 80대를 선고했죠. 하지만 곤장을 맞지는 않았고 벌금을 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질을 한 군사들은 모두 멀리 있는 수군으로 보내버리는 처벌을 내렸죠. 다만 기무는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바로 공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낮에 일어난 패싸움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가이아에 대한 기록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또다시 태종실록에 등장하는데요. 어느 날 태종이 한 신하에게 궁의 연회 때마다 와서 춤추던 기생이 요새 안 보이던데 분명히 어느 대신이 첩으로 데리고 살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으니 그 기생이 어딨는지 한번 찾아보거라 라고 명을 내렸죠. 이에 얼마 안가 그녀를 찾아내게 되었고 태종은 가이아를 불러들여 그녀를 후궁으로 삼게 되었죠. 사실 예전부터 태종도 그녀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결국 그녀를 쟁취하게 된 최종 승자는 태종 이방원이었던 것입니다. 기생이 후궁이 된 건 조선시대에는 이 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요. 조선 초까지만 해도 고려 때와 마찬가지로 기생이 얼마든지 후궁이 될 수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태종 이후에는 기생이 후궁이 되는 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태종 14년 태종은 가이아를 해선옹주로 책봉했죠. 천한 신분인 기생이 옹주가 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일인데요. 그녀는 가이아라는 관명을 따라 가이옹주라고 불리기도 했고 그녀의 성을 붙여 홍해선옹주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이아는 태종과의 사이에 자녀를 두지는 못했다고 하죠. 가이아는 후궁이 된 후에 뇌물을 받았다는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녀에 대한 기록은 없고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는 현재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당시 천한 신분이던 기생에서 왕의 후궁이 되었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긴 한 것 같네요. 초유갱이라든지 황진이, 가이아 같은 이런 이름 있는 기생들은 실제 어떻게 생겼고 어떤 춤을 어떻게 췄길래 이렇게 역사의 이름을 남겼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기생에서 옹주까지 신분 상승이 되었던 조선 초 최고의 기생 가이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